낙곰수가 국민적 인기를 끌던 2011년, 이미 선점된 상표권을 되찾은 변리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변리사는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먼저 봅니다. 이제 임앤정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상상력을 권리로 만들어드립니다. 꽃씨 잡곡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잡곡을 보았습니다. 꽃씨 잡곡의 붉은 누룩을 발효한 건강한 홍국살은 잡곡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마트에서 만났던 잡곡들과 달리 꽃씨 잡곡은 마술과 같은 식감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잡곡을 다루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방식이죠. 엠푸드의 꽃씨 잡곡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고요?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82회 시작하겠습니다. 2주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두 개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는 2주의 행위예술이라고 봅니다. 이게 서명을 하셨어요. 무슨 서명이냐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 이 서명운동에 경호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 원래 이런 서명은 말이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호소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자기가 미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서명운동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뭔데? 약자 코스프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서명운동을 나름대로 하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정경련, 중소기업, 중앙회, 무역협회, 이렇게 경청 관련 32개 경제단체에다가 보냅니다. 공문을. 상공회의소에서 서명을 받으라고, 임직원 서명을 받으라고. 단체에서는 또 공문이 내려가고, 이 공문이 또 각 보험협회에서 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사들한테 내려가고, 거기 보면은 그 보험 설계사들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들한테 서명 받고, 그리고 삼성 사옥에 거기에 서명 부스도 마련했어요.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 1천만 명 쉽게 달성할 것 같아요. 오늘은 국무총리가 또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건 저희 딴지일보의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오늘 긴급으로. 뭐냐면 이게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경로당에서 이걸 받고 있대요. 그래서 1000만 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누구 머리에서 이 기획이 나왔는지 그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하란다고 하는 대통령. 근데 한겨레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경제단체가 저거를 먼저 기획을 했고, 가장 정치색이 옅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앞장을 서라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매우 곤혹스러워했대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대통령이 스토리가 그렇게 됐다? 예.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경련 회장님이 경로당 가서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건 아니겠죠. 이게 전형적인 정치 조직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왕 한 김에 약자 코스프레를 시작을 했으면 좀 대통령의 삼보일배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저는 국외 결단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이. 이거는 이제 이분이 처음 정치 입문할 때 이렇게 입문하셨어요. 나름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합성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총선 포스트예요. 15대 출마할 때. 언제 탈당 결심을 묻혔냐 그랬더니, 최근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는데 이런 위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는 탈당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연설에 감화돼서. 그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이라는 방송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이라는 표현을 38차례나 사용할 정도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담아낸 그런 대국민 담화라고, 하여튼 칭찬이 넘쳐나요. 실제로 지난번에 시정연설할 때 국회에서 혼자 이루셨죠. 우리 대통령 나오실 때 야당에서는 혼자 이렇게 기회를 펴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신으로 가고 독재로 간다고.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네. 민주당이 유신 독재당이라는 거예요. 탈당하고 나서 오마이뉴스가 전화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연락도 없다. 탈당하고 나서 한 얘기인데,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연락을 했어야죠. 연락을 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야 하는데 연락 안 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새누리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는 면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갔다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곱지 않거든요. 그다지 큰 구국의 결단을 하셨다고 보고 저는 애초에 조경태 의원의 지지자로서 부산에 계신 민주당의 권리 당원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섰던 김만정 씨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듣기로는 조경태 의원의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그 총선에서는 조경태 의원 선거운동을 얼마나 도와주셨어요? 하여간 최선을 다했고, 수차에 걸쳐서 그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입에 침이 다 마르도록 지지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마르셨어요? 다 말랐죠. 다 말랐죠. 이번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탈당하고 이제 새누리당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2012년에는 그 최고위원 입으로 입장해서 종편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에는 국가간과 안보 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않은 어불성설의 소리를 했는데, 아니 국가간과 안보 간의 문제가 있는 당이나 후보에 국민 누구가 투표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틀렸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돌아섰는데 결국은 갈대로 간 것 같습니다. 아, 갈대로 간 것 같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힘이 된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참으로 한심하다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한심하고 막 좀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조경태 의원이 재선이 될까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참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흥미로워요? 참 흥미로운데 지금 하여튼 사흘은 지금 완전히 막 소용돌이 그래 느껴집니다. 완전 소용돌이세요? 솔직히 저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나 이 사람들 다 투표했거든요. 공개적으로 명색이 더민주당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본인도 후보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적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탈당하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참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도왔거든요. 야이 시절부터. 그런데 관계 오래됐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으쌰 올라서 연설로 210만 지지까지 한 사람한테 1년에 한 번 커피에서 그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그 고치를 달랍니까? 돈을 달랍니까? 살을 달랍니까? 이권을 달랍니까? 1년에 아니 4년 동안에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장기판 졸로 생각하는지 당내에서 그 분탕기를 치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당의 지지도가 내려가고 하니까 저뿐 아니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원망을 했죠. 조경태를.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좀 억지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로이 목마요? 예, 트로이 목마. 네. 좋은 비유네요. 좀 그렇고 하여튼 만감이 교차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은 각각 어떻게 바라보세요? 문재인 의원은 물어볼 것이 저는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신다고요? 정치적 역량을 떠나서 좋아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참으로 아닙니다. 그냥 참으로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지.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탈당한 한 사람은 그 안철수 아닙니까? 탈당한 그러니까 야권을 부여신기는 결과적으로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참 좋아했거든요. 덩치도 크고 늠름하고 해서 그랬는데 조금 하기야 뭐 새누리당 사람들은 또 좀 생각이 틀리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했는데 조금 뭐랄까 까짓다 그러면 해놔서 조금 그래 보이네. 뭐라고 하셨죠? 하여튼 제 김무성 대장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좋아하세요? 장단점 있지만은 네.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내코가 석자인데 나무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의 국가 원수. 너무 주제넘다. 주제넘 싶어서 그것도 삼가해야 되겠네. 네. 삼가하고 오로지 조경태에 대해서는 사람 좀 되십시오. 정치가가 되려면 우선 사람이 돼야 된다. 선생님. 예. 이렇게 그 야권 지지자 말고 주변에 새누리당 열심히 도와주는 선생님 같이 일반 시민이자 새누리의 권리당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분 소개해 주실 분 없어요? 연락 주시면 우리 새누리당 적극 당원도 지지한 당원도 제가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때 다시 연결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두서없이 주문부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양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내 얼굴을 만집니다. 그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머리 만진 손에서 냄새 난다고. 그 남자의 두피를 숨쉬게 해주세요. 청정 제주의 자생생물 자원으로 만든 두피 영양제 탐나무. 뿌리기만 했는데 건강하고 탐나는 머리카락이 된 것 같아요. 탐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탐나무를 검색해보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사퇴인 정청래입니다. 사퇴했어요. 아니, 최고위원 왜 사퇴하셨어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예고했잖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대표가 돼.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도 따라 사퇴 예고를 했죠. 현재는 사퇴한 건 아니고.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모두 다 사퇴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최고위 체제가 혹시 딴 마음을 먹는 최고위원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1등 최고위원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견 없고요? 이견이 마음속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겉으로는 오늘 다. 근데 이날 왜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우리가 사퇴한다니까 본인이 들어왔어. 굉장히 어색한. 본인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본인은 다 때려치고 탈당할 것만 같았는데. 탈당과 사수를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좀 있었죠. 지금은 그런 소위 이제 추가 탈당의 기운은 사라졌어요? 박지원 대표는 탈당하실 것 같고. 그분은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 사람도 탈당할 것이다 하고 더불어 탈당을 예고했었는데요. 그 더불어가 안 되게 됐어 지금. 그분들은 다 그냥 있겠다고. 네, 스테이 하겠다고. 더 이상은 추가 탈당이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리서치 앤 뷰 거기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새누리당 34.5, 더불어민주당 24.7인가 하여튼 25, 그리고 국민의당 1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 반토막 이렇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안정 상승세 이렇게 됐죠. 그러면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갈 수가 없죠.
호남에 추가 탈당한다고 했던 분들도 더 이상 안 나오고요? 제가 그건 확약합니다. 제가 직접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며칠간. 뭐래요? 안 나갈 수가 없다. 호남 민심이 지금 들끓어서 나가야 된다. 라고 했다가 며칠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제가 또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무슨 중요한 정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봐라. 며칠만. 그래서 며칠 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영입되고 이러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청래 말 듣기를 잘했다. 지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당 쪽에서는 교섭단체 만들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그건 이미 참 역술인으로서 예언한 바 있잖아요. 어려워요. 예. 지금 14명인데 그러면 6명 더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국민의당이 보니까 급조된 당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마음이 급해서 스스로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국민의당은 더 나빠질 건수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나빠질 것이 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질 것만 있는데, 예를 들면 한상진 위원장의 국부 발언도 지나치게 조급함, 조바심 때문에 빨리 우측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견인해내야 된다 하고 생각한 나머지 큰 실수를 했죠. 더군다나 4.19 묘역 참배하고 나오면서 이승만 국부론을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18 묘역 참배하고 나오면서 전두환은 구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비판을 했죠. 국부론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조차 본인을 국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증거가 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낸 9월 1일자 관보 1호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건국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두고 있고 또 48년 그 재헌헌법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상진 교수가 얘기했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는 저버렸다. 그래서 뉴라이트 학자가 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영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말 실수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잘된 일이다. 선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돌연 며칠 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반대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대로 돌려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탈당 분열을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도가 되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도가 안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됐고 트위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트위터 언론에 그걸 의원님이 트위터로 쓰시니까. 근데 제가 오늘 CBS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제발 그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칭찬하려고 거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분, 말 못하는 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뭐 이런 걸로 자기의 득표 전략으로 계속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서로 예의를 지키자,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제를 한다면 제가 말한 덕분입니다. 자제를 하지 않으면 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철수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정치는 돌고 돌아요. 결국은 보세요.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이 각각 그 지자체장 출마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생각나세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유시민 작가 피떡이 되도록 욕을 먹었어요. 과거에. 국민의당은 그냥 좋게 높게 후하게 점수를 쳐줘서 7, 8%의 지지율로 고착이 될 거다. 이거 예언입니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연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그럼 왜 탈당을 해? 야권연대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권연대는 절대 안 된다고. 창당 과정에서 야권연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김보혁 기자를 주먹으로 얼굴로 딱 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탈당하면서 통합하자. 이게 말이 돼요? 탈당의 명분이 대부분 더 큰 통합을 위해서 탈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혼을 위해서 이혼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탈당을 했대. 그러면 탈당과 분열을 하면 총선 승리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 비문장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조경태 의원 탈당하는 거 보자마자 저는 정청래 의원이 3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정신적 새누리당원이다. 새누리당 가라 맨날. 커밍아웃 해라 가라 막 트위터도 쓰고. 그거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였지. 아니 근데 몇 회 방송 전에는 나랑 친하다. 내가 꾹꾹 눌러 앉히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말도 안 되는다고요. 아니 CBS 그 김현정 앵커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 곤란하게 의원님 환영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당에 가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근데 저는 이 탈당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그 조경태 의원이 입에 달고 지난 몇 년간 입에 달고 있었던 게 친노 패권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친노 패권. 문재인 얼마나 씹었는지 이 남아있는 어록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뭐만 했다 하면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문재인 씹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좀 공격해봐라. 한 번도 씹은 적이 없어요. 친노 패권을 얘기하는 것은 조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의원들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친노 종북이라고. 그렇죠. 친노 종북도 했었죠. 네. 그 어록도 남겼어요. 네. 종북이라고. 친노 종북은 저쪽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란 말이죠. 근데 당이 거기에 얼마나 실제로 휘둘렸냐면 그렇게 휘둘려서 그런 말을 하는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못하고 그걸 공격하는 정청래 의원은 징계를 먹었죠. 징계 생각할수록 마음 아프다. 그게 묘한 건데 조경태 의원의 존재 가치는 이 당에 있을 때거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거기 가면 당 전체가 그 공격을 하는데 n분의 1이잖아요. 응? 부산의 새누리당 의원 천지예요. 그리고 아니 근데 새누리당에 가고 나면 이게 습관성이 되잖아요. 친노 패권주의니까 친박 패권주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래야 정상이죠. 네. 그 당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들 그 개파를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응? 독재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최소한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할 것 같아요? 한다면 제가 인정해 줍니다. 이번에 탈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그냥 갈 사람, 결국은 사실은 저쪽이 원하는 프레임대로 발언했던 사람, 그 사람 발언에 이 반대당이 막 휘둘린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만한 무게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유포했던 프레임들에 계속 휘둘려 왔고 그게 저쪽에서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게 핵심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문 대표님한테도 몇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 조중동 종편 신경 쓰지 말자. 100명 그것만 봐근데. 네. 100명이 있어요. 근데 99명이 A라는 안을 냈어. B 안을 한 명이 냈어. 그러면 조중동 종편을 불러가. 그러면 이게 5대5가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언플이 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미 들리고 맛 들리고 한 분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그게 종편에 나오면 또 이게 뭐 이렇게 신경이 쓰이거든. 간이 담대한 나 빼놓고는. 그럼 휘둘리게 돼요, 또. 그것이 다시 증폭돼서 당으로 오고 당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와글와글 하면 다시 종편에 가면 또 2배로 커져 있고 이런 거의 악순환이었죠. 그래서 요즘은 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표하고는 찰떡궁합입니까? 정권을 넘길 정도로.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문재인 대표는 100% 신뢰관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테니 와서 총선 승리에 기여해달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고 원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 계속 좀 이렇게 고사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붙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오게 됐고 문재인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통합의 기운이라든가 당의 안정 이런 것을 하고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고 나서 아주 급격하게 안정세를 갖고 호남의 줄탈당이 일단 멈춰지게 됐고 명분이 사라졌죠. 그렇습니다. 문 대표를 비롯한 지금 최고위원 당 지도부는 권력의 이양을 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질서 있게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해줬던 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해를 충분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표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호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또한 문재인 대표를 배제하고 나서 어떻게 총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호남과 문재인으로 상징되는 두 세력이 찰떡 공조를 해서 이번 총선을 돌파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온라인 신입당원들이 와서 당을 확 지금 활기차게 바꿔놨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의 전령사 정청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삼국지 게임을 하고 싶다. 이미 삼국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운 삼국지를 하고 싶다. 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격렬하게 쉽고 재미있는 카드오락 액션 RPG 삼국 G 카드,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드링크와 클립을 합쳐서 컵을 올려놓는, 그게 클립인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로 뭐 어디더라? 독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워드도 받으셨고, 이게 메모지인가 봐요. 노트요? 아직 등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단청에서 아이디어를, 디자인 모티브를 얻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비누 단청 모양인 것 같고, 이거는 무슨 카누 같은데 한지 뭐 이런 데서 모티브가 따온 것 같고요.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메모지 같은데, 노트. 세계적인 어워드 많이 받으셨고, 국내에서도 뭐 상 많이 받았어요. 대한민국 차세대 디자이너 리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을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입당을 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빈 디자이너 모시겠습니다. 본명이 김빈 아니시죠? 본명은 현빈입니다. 현빈. 김현빈. 아무도 안 믿지만 현빈이에요. 김현빈. 현빈. 네.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셨네. 저희 아버님께서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분이잖아요. 아, 근데 독일도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 당했어. 디자인 하신 거, 저 보내주신 거를 오기 전에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이거. 이게 토스트기예요. 토스트기는 원래 토스트기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익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면 통 튀어나오고. 근데 얘는 인두같이 이걸 데워서 여기를 토스트 지지는 거 맞죠?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보통 디자인은 토스터기가 있으면 그 토스터기를 예쁘게 만드는데 지원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왜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왜 토스트기가 꼭 이래야만 하느냐. 그래서 요건 흥미로운 지점이다 하고 제가 이걸 골라왔어요. 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아니, 답을 다 해버리니까 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관행이나 그리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가서 잘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근데 최초의 벽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험악한 얘기도 오가고 그러는데 예쁜 옷 입고 있다가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은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토스터가 빵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읽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몇 번 태워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빵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빵을 보이게 해야겠다
라는 해결 과정 중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디자인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예쁜 옷을 맨날 입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전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럴 때는 칙칙해요. 칙칙하죠. 네. 옷이라도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 해서 일부러 흰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이건 혹시 성공했어요? 이제 컨셉 제품이라고 해요. 이제 양산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제 제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널리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LG에서 휴대폰을 디자인하셨대요. 그전에는 오랫동안. 네. 그러니까 이 코스로 보아 대기업에 들어가서 디자인실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름 독립해서 디자인으로 상도 받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이거 정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어쩌다가 문재인 대표를 평소에 아셨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뵀습니다. 네. 그쪽이 먼저 제안이 온 거죠? 네네, 그렇죠. 그쪽에서 왜 그랬대요? 제가 사실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저기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게끔 한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 문제였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전통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뭐랄까 그냥 서구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앉고 계신 의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럽에서도 사람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예가 디자인과 굉장히 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디자이너들, 공예가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창조자들한테 역사 공부를 좀 하라고 특강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역사 공부를. 역사를 알아야만이 지금 이 현실이 사실 되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살기 좋으세요? 이분이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죠. 시사 문제는요? 그럼 역사 말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소신 같은 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뭐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이렇게 문재인 대표 더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이것을 선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새누리는 왜 싫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집안에 정치인 없죠? 없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분들이 지금 여기 입당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역사 문제가 크니까 디자인계에서도 국회의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고. 왜 디자이너가 국회의원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한때 박원순 시장이 명함에 소셜 디자이너 이렇게 새겨서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그렇죠. 찾고 해결하는. 그분 유행하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겁 안 났냐고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와서 딱 그 영입되신 다른 분들이랑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층 더 이제 또 다른 도전이겠구나. 약간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근데 와서 뭘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수락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걸 해야지 하고 수락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일요일날 강연 들으신 분 계세요? 거기 제가 문손잡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강연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대단했다기보다 제가 영입됐을 때 연관 검색, 저도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쓰실 겁니다. 네. 근데 최근, 그러니까 그 강연 전까지는요, 연관 검색어가 김빈 키, 김빈 나이, 김빈 남편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강연 한 당일 그 이후부터는 연관 검색어 가장 먼저 김빈 강연 이렇게 떴어요. 그게 정치판 테드 형식으로 영입된 분들이 다 몇 분 동안 했던 거죠? 이번에 정치권에서는 아마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디자인은 문제 해결 과정이고, 그러면 나도 지금 사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까이서 잘 볼 수 있는 청년 문제라든지 창조자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해보고 싶다. 사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뉴스를 보면 기사들이 다 그렇게 도배하잖아요.
어떤 당 대표는 자식 걱정하고 있고 막 자식이 잘못 결혼해가지고 이런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막 우리가 왜 저 집 걱정까지 하고 있지? 막 이러고 막 정치인들은 왜 맨날 묘지에 가는 거지? 오늘도 어디 갔어? 막 누구 참배해? 그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와닿게 하는 것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국민의당은 왜 아니고 더민주죠? 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꿈이었고 그냥 디자인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연동화처럼 하시네. 제가 강연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손 드세요.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만이 노력한 사람이 그만큼 노력에 반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질문도 하고 막. 네, 열심히. 근데 아까 공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당신은 능력 있잖아. 당신은 성공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서 보니까 댓글에 쭉 검색해봤어요. 또 그러니까 댓글에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엘리트 출신 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눈에 힘도 주고 화장도 하고 막 이래서 금수저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사업을 이제 작은 기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게 고저간 사업은 정말 힘들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고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지 못하실까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고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빌딩에는 온도가 자동 조절이 되죠. 이제 중앙관리 시스템이잖아요, 난방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세요. 프로그램이요? 네,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땐 잘 나갔는데 이제 대기업이랑 경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락을 걷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아버님의 사업이 안 되는 게 전 아버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 아빠가 잘 못해서 무언가 부족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대학을 안 나와서 뭔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기업도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사업 시작하면서 고용도 해보고 고용하니까 저는 사장 되면 되게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나도 열심히 하고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기업에서부터 사업하면서 뭐 전 세계 전시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죠. 세계적으로 전시하면. 근데 그거 다 비행기에 제가 한 50kg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현지에서 가구업체 가가지고 선반 같은 거 다 짜고 뭐 사람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뭐 가서 안내원이 있습니까? 제가 혼자 다 영어로 설명하고 뭐 바이어 찾고 뭐 이런 과정 다 거치거든요. 살짝 영어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 사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네, 좀 근본적인 문제. 근데 왜 안철수 신당은 이미지도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가 사실 나쁘지 않은데 왜 그쪽은 아니고 이쪽입니까? 뭐 이미지로 간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당이 어딜까? 네?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기왕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쭉 계속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한 턴만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찾는 게 좀 시급한 과제? 그러면 지역구 혹은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입된 사람 다 속은 거야. 지난번에 김병관 웹젠 네. 의장도 네, 비슷한 맞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은 비례 몇 번, 당신은 어디 지었고 이걸 약속 받아야 들어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이 양반들 다 속았어 보니까 다 그냥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당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런 거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이 골 때리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안 되면 어떡해요? 글쎄요. 제가 국회의원이 꼭 돼야만 정치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거를요. 사실 어제도 저 영입 인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원래.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기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럼 네가 왜 돼야 되느냐? 왜냐하면 너네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공감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탐욕스러운 것들, 그게 그놈이 그놈,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기득권을 먼저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자. 모여가지고. 네, 저희가 어제 다 얘기해서 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어디 지역구나 비례대표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딱 뭔가 좀 뭔가 과하게 보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액션을 자꾸 취해야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당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면은 정치 꿈나무들 정치 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아는 상임위가 뭐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하고요. 네. 정치 지망생이었던 사람들이 없는 거군요. 그거 안에. 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었고. 김영환 씨도 아니라고 그러고. 표창원 교수님도 거기 나오십니까? 네. 거기 나와서 뭐라 그러세요? 멋지게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이러기도 하고 연령으로도 그렇고 기타 등등으로도 그렇고 그분이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박희승 판사님도 계시고요. 판사님. 네. 그리고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딱히 없고요. 골고루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 한번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약속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밴드를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카톡에 저도 사실 표창원 교수님 좋아했는데 카톡에 표창원 이렇게 뜨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밴드까지 만들었는데 밴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더불어민주당 어벤져스.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사스럽네요. 근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제가 혼자 나와서 막 했다. 아니면 표창원 교수님 혼자 나와서 민주당에서 뭔가 액션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벤져스도 얘가 필요할 땐 얘가 나가고 얘가 필요할 땐 얘가 나가고. 근데 어떻게든 그게 다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당에 좋은 의미를 주고 그리고 무언가 이제 청년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고 무언가 예술을 하고 창작자들, 네, 창작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자면 일단은 이들이 사실 저도 LG전자라는 곳에서 대기업에서 5개의 부서를 옮겨다니면서 나름 저는 경영 수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와서 사업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르죠.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의 문턱은 너무 높잖아요. 이제 뽑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재주가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또는 무언가를 창작해가지고 그것을 대중들한테 내보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있다고 해요. 많이 돼 있어요. 뭐 컨텐츠 진흥원이나 뭐 디자인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죠. 지원금 얼마 주고 끝 뭐 하든지 보고서 어떻게 돼. 내가 무언가 시장에 내놨을 때 옛날에는 길 가던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10,000원 얼마? 15,000원, 20,000원? 그럼 샀어요. 요즘엔 근데 벼룩시장에서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는데 비해 지원 사업은 예전이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버텨야만 한다는 거죠. 각자 알아서 그렇죠. 살아남아야 된다. 이 시장이 성숙하고 커질 때까지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일단 만들었으니까 뭐 9,900원짜리를 팔든 어떻게 팔든 버텨야만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작자들이 더 자신의 창작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 본인이 전문 분야 그거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정도. 아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입당할 때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해서 청년들은 스스로 공유하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고 스스로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됐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신 건지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스스로 브랜드가 되려면요. 지금 충수님은 뭐 작년에 뜨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오래되셨던지. 네,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사실 루이비통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많이 됐겠죠. 162년 됐어요. 오래됐죠. 생각보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경제 하면서 진정으로 창조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제가 장인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인분들이 삶이 아주 풍족할까요?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 뭐 인간문화재, 한지장인, 소목장, 대목장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생활이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예를 들어 이 사장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디자이너야. 그러면은 예전엔 디자이너는 공예 가니까 지금 공예 가야 될 삶이 어떤지 볼까?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분의 삶이 피폐해. 그러면 안 가고 싶죠. 그렇죠. 더 이상 디자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 그러한 멘토들을 많이 보고 닮고 싶어하고 그들의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사실 뭐 정책으로든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창조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번에 좀 고무적인 게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정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뭐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사람들이 이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세상이 오면 반드시 창조자들, 창작자들이 마음 편히 자기의 그 아이디어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으로서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창작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들을 정책들을 보완하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다가 잘 되면 대통령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사실 예전에 선비들 보면요. 다 어떤 선비는 시서화에 능했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경영학과니까 경영해. 너는 화학과니까 화학해. 넌 디자이너니까 디자인만 해. 사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자기 거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 브랜드를, 자기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창작자여만 하나요? 난 창작 전공 안 했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입문할 때 나는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 돼서 이제 정치를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냐?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면 내가 그 안타깝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펼쳐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이냐는 거죠. 충수님은 왜 낙곰수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필요해서 했죠. 지금은 왜 파파이스를 하세요?
글쎄요. 뭐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김보엽을 매주 보려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직업 정치인 나는 국회의원 돼서 좀 호위무시해야 이렇게 한 그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루어야겠다 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아, 난 4년 하고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까? 앞으로 계속 하겠다. 알겠고요. 저는 그럼 대통령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저는 모든 정치인이 조금 지나면 결국은 대통령 목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 정도 되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 하다 보면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면 적어도 훨씬 잘할 텐데 이런 생각 자꾸 들면서 질문도 다 기억하는데 바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아니 특정 참 이상한 분이네. 고소고발해주세요. 그러니까 4년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뭐 4년만 해야지 8년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저는 일단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일단 부모님들은 반대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부모님께서 잘 모르셨거든요. 몰래 이 땅. 신문에서 본 거 아니에요 혹시? TV에서 보셨어요. TV에서 너 문재인 씨랑 사진 찍었더라? 문재인 씨랑 사진 찍었더라. 효녀연합에 들어가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영입 성공률 되게 높아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찍어 대부분 데리고 오는데 문재인 대표가 와서 뭐라 그러던가요? 뭘로 꼬신 거예요? 사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별말 안 했어요?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처음 딱 뵙는데 바쁜 일정 끝내고 잠시 이제 딱 들리셨는데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네, 진짜. 이 소년 처녀 과장들이야. 김병환 씨도 막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막 그러더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직접 딱 뵈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이분을 빨리 편의해드리고 싶다. 정말 그래. 그런 생각이 저도 되게 디자인 계에서는 굉장히 좀 냉철하고 좀 이렇게 살이 밝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통하는데 앞에 딱 뵈니까 어머 어떻게 했지 이 양반? 그렇구나. 또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어느 분이요? 아니 이게 무슨 막 설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짠하기도 하고 형편도 어려운 것 같고 처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한숨만 막 그러고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 한창 이제 대표 사퇴하라 뭐 이렇게 흔들기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악성 루머에 이렇게 시달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만났어. 처음 만났을 해명하고 때 싶어 하죠, 해명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오자마자 사실 그거는 오해하고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뭐 이거 저렇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변명부터 하고 싶어 하죠 보통. 근데 그분은 한마디도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다. 같이 사진 찍고. 딴 데서 다 하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다른 분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변명이 없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당을 위하는 분이구나. 본질을 정말 본질에 되게 충실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더욱더 되게 좋으신 분이다. 혹시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얘기 있어요? 내가 나가면 꼭 얘기해야지 이런 거?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선물 박스, 제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받았을 때 리본을 어떻게 풀지, 열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스토리텔링을 좀 디자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선물해주고 싶어하고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저쪽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우는 새 얘기 아세요? 우는 새 이야기? 새가 우는 새가 있어요? 저는 우는 새를 찾아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를 억지로 안 우는 새를 억지로 울리거나 울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 얘를 울린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울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는 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는 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공감이라는 거, 정치에 대한 것들을 좀 사람들의 삶 속에 와닿게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속에서 디자인이 반드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하고 그 감정선까지 읽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내겠다 내가.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제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써 다니지만 청년들은 참 말 걸기가 좀 뭐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정청래 의원님께서 뭐 건의가 없고 하지만 그래 학생 뭐 그렇게 그래 잘해 그래 막 이렇게 간다고 해도 과연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말할 수 있을까? 정청래 의원은 보기 드물게 만만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 정청래 의원님 굉장히 너무 좋고요. 그 기타 다른 정치인들에게 말 걸기가 쉽냐 이거죠. 금배지 보면 그때부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벽을 정치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뭔가 통하는 그런 소통의 창고가 뭐 저희 젊은 영입 인사들로 인해서 좀 낮아진다면 그것도 좀 좋은 효과가 아닐까.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PPL이 많네요. 앰푸드 꽃이 잡곡입니다. 잡곡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지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따로따로 사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런데 앰푸드 꽃이 잡곡에서는 잡곡을 일회용으로 소포장을 해서 씻을 필요가 없고 밥 지을 때 그냥 비율만 맞춰서 솔솔 뿌려주면 된답니다. 오늘 아침에 먹어봤는데 밥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건 안 와요. 밥을 안 해 먹잖아요. 고기만 먹잖아요. 맛있었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색이 아주 곱게 나와서 먹기가 좋더라고요. 두 번째 PPL은요, 더 치킨 닭강정. 요새 이 더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더 민주. 제가 아는 거 김보엽의 더 정치. 이것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먹어봤어요. 닭강정은 대체로 다 좀 맛있잖아요. 유명한 닭강정들도 있고. 근데 이 더 지킨 닭강정의 강점은 믿을만 하답니다. 닭도 항생제로 키워진 닭이 아니고 100% 무항생제 닭에 100% 국내산 쌀가루에 쌀가루? 밀가루가 아니고 100% 수제 소스에 100% 깨끗한 기름을 사용한답니다. 그럼 이름을 100% 닭강정 이렇게 딴지마켓 상품 페이지에 보면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닭강정이다. 이런 취재 기자의 신체 일부를 걸겠다는. 자, 그 다음에는 술술 풀리고 명절 필수품 간 건강을 챙겨주는 제품이에요. 천연 유래 성분을 배합해서 특허받은 화인 피토르가 들어있는 등등등.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딴지 기자들이 그동안 작살낸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5위권으로 뛰었을 거라는. 술술 풀리고 이거 잘 팔리나 봐요. 계속 광고 올라오는 거니까. 스틱 PC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생긴 이거를 모니터에 꽂으면 그게 PC예요. 무선 키보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키보드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키보드와 이 요만한
USB처럼 생긴 스틱을 들고 가면 그게 그냥 풀 데스크탑 PC가 되는 거예요. 모두 시스 트윙글 스틱 PC. 여기에 특이점은 보통 스틱 PC는 냉각팬이 없는데 여기서는 실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소형 냉각팬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틀어도 다운되지 않는다. 윈도우 10이 들어있다. 처음부터. 몽구가 지난 시간에 몽구 활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몽구의 파파이스 활용법을 보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게스트를 또 한 명 데리고 나와요. 맛을 들였어요, 얘가. 자기가 게스트면서 마치 진행자처럼 게스트를 새끼쳐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오늘 영상과 관련 있는 게스트를 직접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샘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에요? 저요? 네. 5학년? 그러니까 4년 지났지만 아직 졸업하지 않아서 아직도 휴학? 네, 휴학도 하고 해서. 자, 이게 동영상이죠? 네. 자, 봅시다. 지금 몇 도예요? 지금 영하 14도. 춥지 않으세요? 좋아요. 한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21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아직도 이게 대승적 타결이라고 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에 나와서 수어하는 저희들보다 그 한일 합의를 보고 할머니들 마음이 더 크고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진 거는 체력과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체력과 시간이 있는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 합의가 정말 말도 안 되고 할머니들 이야기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리정이 거기에 나와서 노숙 정현도 기자가 막 옛날에 엄청 느끼하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들을 때는 앉아있으면 생각보다 시민분들이 되게 소소하게 따뜻한 음료수 같은 거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핫팩을 되게 많이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밥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춥지만 그래도 계속 시민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이 문제가 우리만 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못 나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게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거나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 들어서 가장 춥다 그러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들 딸이잖아요.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꿀물이라도 한 잔 타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우리 그 유관수 누나를 대변하는 것 같은 지금도 아직 일제 치하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부부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거의 양말만큼 쌓인 게 없어요. 바닥에 다 깔고 붙여서 누워있어요. 여기서 양말 받으면 되는 것인가? 안 돼! 어때? 가자. 내일 되게 춥다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양말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그냥 애들 불쌍해서 그냥 하고 왔어요. 핫팩 박스 들고.
아, 그러시구나. 200개랑 수면 양말 필요할 것 같아서 양말이랑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오니까 날씨가 어때요, 여기? 너무 추워요. 내일은 더 춥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돼 죽겠어, 애들. 아니. 딴 거 다 떠나서 너무 춥겠다. 저기서 비닐 덮고 자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밤에는 그나마 침낭에 핫팩을 한 10개 정도 붙이고 몸에도 이제 붙이고 해서 이제 그나마 나은데 이제 낮에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22일째. 이 학생 몇 명이죠? 이게 매일 좀 숫자가 바뀌어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는 쭉 하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원래 소녀상 지킴이 동호회 뭐 클럽 이런 게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그 한일 협정 나오자 학생들끼리 한 학교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여러 학교에 연합된 거예요? 여러 단체, 대학생 단체들이 이제 28일 날 합의가 발표가 되고 30일 날 수요 시위가 있었어요. 그 수요 시위에서 이제 뭐 평안합의랑 다른 단위들이랑 대책위를 꾸리고 거기에서 수요 시위 하는 날, 수요 시위 끝나자마자 소녀상 옆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2주일에 끝날 줄 알았더니 원래 하루에 끝날 줄 알았어요. 일이 커졌구나. 그래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져서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해? 계속 할 생각이에요?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끼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일단은 1월까지는 꼭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 같이 모여서 밤새서 24시간 있는 거네요? 그쵸. 돌아가면서 아침 9시에 교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렇게 핫팩을 사다 주시거나 지나가다 음료 사다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오세요. 뭐 수면 양말, 핫팩, 밥차 이렇게 쌓여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모금해 주시는 걸로 해결하기도 하고 실제로 밥차를 끌고 오시거나 밥차를 아예 끌고 와서 밥을 퍼줘요 이렇게?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뜻하게 이제 보온해가지고. 가수 이승환 씨도 네. 핫팩하고 침낭하고 담요랑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학생들 이렇게 막 지키고 있으면 곤란하단 말이지. 뭐 정부 쪽에서 무슨 액션 없어요? 출석 요구서가 나왔어요. 출석 요구서요? 네. 경찰에서? 네. 농성 시작하고 그 다음날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갔다 온 날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한 8명 정도에게 출석 요구서가 나왔고 지금 3차까지 나와서 내일 다 같이 이제 기자회견 하고 출두할 예정이에요. 출두 참 익숙한 단어네요.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는 집시법인가요? 네, 집회 네. 그걸로 나왔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집회한 걸로. 아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작위로 좀 뿌린 게 그냥 기자회견에서 사회 본 대학생한테도 나왔고 발언만 한 대학생한테도 나왔고 이제 집회 신고를 한 분한테도 나왔고 뭐 100명을 신고했는데 500명이 왔다 뭐 이러면서. 도와주는 변호사는 있어요? 네, 민변에서 같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벌금 나오고 막 그러면? 벌금 나오면 또 그 대책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인터뷰 한 분은 안 나오고 왜 본인이 당신은 뭔데 나온 거죠? 인터뷰한 친구가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서 있어요. 근데 왜 저분이 안 나오고 본인이 나오냐고. 대변인. 지금 대책위에서 같이 대학생 대책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평안합의 네트워크 전국 대표 하고 있어. 대표라서 깔아뭉갰구나. 아니에요. 이 영상이 약간 편의 영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군님의 편의 영상. 본인도 인터뷰했는데 본인 건 자르고 이것만 나온 거야? 인터뷰를 안 시켜줘. 저 학생이 이제 베트남을 같이 다녀온 학생이에요. 아, 사심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몽구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면 몽구가 찾아온 거예요, 알아서? 공군님이 찾아오신 걸로. 네.
날씨가 가장 추워지니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찾아갔어. 덜덜 떨면서 안 추워요? 진짜 질문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더 아니 저기서 자기도 하는데 인터뷰 잠깐 와가지고 안 추워요 덜덜덜. 본인들 말고 여기를 지키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학생들 말고? 시민 농성단이 꾸려져가지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민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오셔서 농성을 저번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해주셨어요. 근데 매일매일 24시간 있는 건 학생들이고. 그렇죠. 저희가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도와줄 건 없어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주시는 거랑 이제 대학생들이 계속 저기 농성장을 유지를 하려고 모금도 받고 있거든요. 농성장 유지하는데 비용이 어떤 비용이 들어요? 식대랑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기자회견이나 행사 토요일도 문화제를 하거든요. 매주 촛불도 하고 그러면 뭐 그런 피켓 현수막 그런 캠페인 그런 용품들 실비들이 든다? 네, 그런 거죠.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로 그런 게 커버가 되고 있어요, 잘?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문화제를 좀 해보려고 뭐 이제 막 음향이랑 뭐 그런 것까지 하니까 약간 이제. 근데 방학 때 여기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어. 어떻게 내 학생들이 못 내? 출석 요구서 나온 분이 8분인 거지 사실은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한 친구들은 30명인 거니까 그 친구들 것까지 나오면은 아마 지나가시다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벌금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게 모자라면 몽구 받는 후원금을 뗄 수도 있고. 계좌 차압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영상도 혹시 김샘 학생과 관련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두 번째 학생인데 이제 나가면 돼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합의가 발표가 되고 되게 언론에서 막 대승적 타결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외교부에서 할머님들을 개인 만나가면서 회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합의안에서 제대로 한 건 사죄도 아니었고 10억엔 출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할머님들을 만나면서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라도 받으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깟 10억엔 시민들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본 정부가 주는 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10억엔을 모으고 할머님들과 함께 손잡는 정의와 기억 재단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단 출연을 받고 있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같이 이 문제를 함께 할머님들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할머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법으로 지금 재단을 발족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이 발족됐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재단에 꼭 같이 많이 해주시면 재단에 그러면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정례협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계좌를 부를까요? 계산이 분명한 친구네. 이렇게 나가면 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내보내고요. 네. 그거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는 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경찰 불려가면 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좀 심심하긴 한데 계속 창밖을 봐요. 하염없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엄동설 안에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서명에 동참을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좋아하실 일을 해서 하는 거죠. 아니 어떤 국민은 춥고 어떤 국민은 안 춥냐고요. 저런 데도 좀 오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올 수 온다면 큰일 나죠. 그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부터 삼보일배로 멀지도 않으니까.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자, 박근혜 전단지 배포장? 이게 뭡니까? 제자리 찾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존된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왜 지금 공안 당국에서 여기 수사 당국에서도 지금 오셨지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요. 예? 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사진 한 장 찍어서 여기 보세요. 황선 씨, 17년 전에 일기장 뒤져가지고 거기에 북한 찬양하는 내용 뭐 썼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도에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이 사람 이 지도자 진짜 함께 할 만한 신뢰로운 지도자다 이런 얘기했었던 부분 이것도 당연히 처벌해야 하잖아요. 법이 형평성 있게 처벌해라 수사를 해라 그런 취지로 지금 전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제 정신이 박힌 수사 당국이라면은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 맞네? 그러면 박근혜를 수사를 해야지 왜 이 전단지 만든 뿌린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권에 충성만 하고 수사 당국이 정권에 충성만 하고 혓바닥만 내둘거리고 꼬리만 흔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다가 개사료를 갖다가 뿌리고 그런 겁니다. 저 돈 많아요. 앞으로 개사료 다 돈 떨어질 때까지 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광주에는 왜 압수수색 안 당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할까요? 광주 경찰이 가가지고 그 시민단체들한테 미안하다고 옆에 있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경찰 선에서도 항의도 할 줄 알고 그러세요.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개처럼 하지 마시고 개사료나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전혀 저는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된 것도 없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순수하게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나 이 국정이 지금 난장판이니까 좀 제대로 정치 좀 해라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전단지인데 그러면 정말로 국정의 책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전단지를 보고 좀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불불처럼 전국에 번져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보고 좀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는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반성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다질 결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만든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공안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공안몰이를 하고 이거나 쳐먹어라. 나 삐뚤어지게 하지 마! 착하게 살겠어요. 다 있었는데, 다 있어. 일단 대사료나 쳐먹어라. 정권의 꼬리 흔들기식 공무집회에는 대사료가 되었습니다. 정권의 꼬리 흔들기식 수사에는 민중의 개사료입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시작됐어. 참. 아이, 개새끼 한 자, 월척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월척. 이게 사실 뭐 집회나 이런 식으로 큰 행사, 조직적인 행사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하는 활동이 그게 진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큰 활동한 게 아니라 그냥 전단지 뿌리다가 그냥 잡혀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단지 뿌렸는데 그거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권리가 훼손된 거잖아요. 제 권리잖아요. 근데 감히 누가 어디서 제 권리를 그렇게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야 하거든요. 그건 제 거니까 제가 찾아야 하거든요. 끝끝내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가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단지 이제 그거를 한 것뿐이고. 사생활은 망군궁에 아이들이 죽어갈 멍멍멍멍멍. 구호가 멍멍멍멍멍이야. 아, 대단한 분이네. 네. 구속돼서 얼마 나왔어요? 형은 얼마 산 거예요? 7개월 정도? 미친놈들이다, 진짜. 그러니까 전단지 지금은 어떻게 배포했다고? 나온 거예요? 7개월 24일이에요, 정확하게. 8개월 가까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네. 중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집행유예로 오로지 그 전단지를 풀었다는 이유 하나로? 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그 구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전단지가 좀 아픈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저 정도 성격이면 가려 썼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쓰고 그리고 검찰청 앞에 가서 개사를 막 부리는데 형사들을 세워놓고 호통치고 막. 근데 나오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네, 출석 기념으로 이제 출석 기념. 아, 대단한 분이네. 이분이 처음 썼던 게 아니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던 거냐 그 부분을 써서 집중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일본 기자는 무죄 판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마당에 계속 잡아두기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단호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만큼 창의력도 또 있어. 네. 방식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행위 예술가라고 하죠. 저 정도 되면 권력자들은 피식 웃게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아무리 자기한테 공격을 하더라도 저 정도 되면 그런 게 없는 거지. 씨발 전혀. 응? 아, 제가 데리고 모셔올게요. 모시고 와서 직접 들어오기로 해요. 이러다가 또 가면 어떡하냐. 그 질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답변이 뭐였냐면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훨씬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구속시켜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저분도 생계형이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어.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 PC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아유,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 PC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 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 PC.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퀴즈. 우리가 영루적 얘기했고 그리고 연원상 1, 2 얘기했죠. 영루적은 뒤로 갈수록 특정 후보께 한꺼번에 몰려 나온다. 특정 후보가 어떻게 한꺼번에 몰려 나오냐. 연어 현상은 시간 순서대로 개표가 되기 마련인데 방송이 먼저 된 경우들이 있다.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록상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혹은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시간상 개표가 시작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죠? 미분리표가 나왔으면은 박근혜 문재인 지지율만큼 각각 나눠 가져야 될 건데 박근혜 후보가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10% 이상.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100만 표 단위에서. 그랬더니 초반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 당시 후보 지지자들은 연령대가 높으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걸쳐서 찍었는데 눈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분류돼서 이런 가설들을 다 기각됐죠. 왜 기각됐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50세 이상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 10개 지역 했는데 이번에 25개. 왜냐하면 전체가 251개 지역이에요. 그중에서 10%씩 해봤어요. 50세 이상이 많이 있는 지역 상위 25개를 뽑아서 거기서 소위 미사현상이 두드러지냐 봤더니
경상북도 의성군이 지역 중에 5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인 거죠. 1위. 이 지역에서는 득표차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근데 툭툭 눈에 띄는 데가 하나씩 있죠. 주르륵 가다가 전라남도. 막 갑자기 20%로 뛰어요. 14%로 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연령과 상관없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미분류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관되게 벌어집니다. 25개 상위. 전라남도. 그럼 거꾸로 49세 이하 지역에서 따져봤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많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10%, 평균 10% 이상씩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눈에 또 띄는 것은 울산이나 경상도처럼 박근혜 후보가 기본적으로 경상도에 우세한데 그중에서 경상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보세요. 울산인데 53대 45, 문재인이 45까지 득표합니다. 경상도인데 문재인이 44%까지 득표해요. 이 앞에 있는 경상남도 볼까요? 박근혜 70, 문재인 25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상남도인데 창원시 남도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득표율이 44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격차가 커요. 이렇게 다시. 경상도가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령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경상남도 김해, 경상남도 거제 이렇게 경상도에서도 문재인 표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득표차 큽니다. 미분류가. 정리하면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그렇고 지역과 상관없이 문재인이 우세한 지역,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거나 호남 지역처럼 대부분 우세하거나 여기서는 어김없이 미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졸라 이상하죠? 17대도 그랬냐 미사 현상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 생겨요. 17대 노원구 한번 볼까요? 정동영, 이명박 당시 23%, 47% 득표였어요. 미분류도 사실 그 정도 나옵니다. 격차가 1.4%밖에 안 나요. 근데 이 똑같은 동네에서 서울 노원구면 문재인이 이긴 곳입니다. 미분류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미분류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45%를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는 36%밖에 못 가져가요. 15%나 져요. 평균적으로는 여기서는 대략 5% 정도, 6% 정도 이겼거든요. 근데 미분류에서는 15%를 진다고. 17대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18대 이런 미사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의 예상과 다르게 연령과 상관없고요. 상관관계는 오로지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거나 오히려 혹은 문재인이 우세하거나 하는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미분류표 중에 박근혜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일관됩니다. 이거는 경향성이. 그리고 또 하나 퀴즈는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병. 이거 얘기했죠? 경기도나 부산시처럼 박빙이 어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기서는 후보자 간의 득표차보다 무효표가 몇 배나 많아요. 겨우 4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무효표가 15만 표예요. 부산시도 그래요. 득표차가 2만인데 무효표가 5만 표예요. 넘어요. 후보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헷갈렸다 이거지. 또는 중간에 예를 들어 정의당, 당신 정의당이 아니었죠.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는 건 다음 시간에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미사현상과 방무현상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전히 퀴즈로 나갑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어떤 고문도 내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먼저 양치질을 시켜주지. 다 했으면 이제 귤을 씹어보실까? 타임프라 치약을 쓰셔야죠.
제대로 만든 치약이라면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녀석. 치약은 물론 샴푸, 비누까지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제우 메디컬 제품들이 전신을 보호해주고 있잖아. 김 감독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작에 들어가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왜 나왔어요? 저번 시간에 약간 이게 내용 전달할 게 많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좀 자주 못 뵐 것 같아 갖고요. 누가 자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인사드리려고요. 나왔습니다. 아, 인사하려고? 예. 사실 지난 방송 나오고 나서 제가 굉장히 포탈 유심이었어요. 왜냐면은 포탈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보면 이걸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전문적인 사안일 경우에는 갑자기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방팔방에. 그러면서 맨 먼저 하는 게 포탈의 검색어를 차단하거나 대체해요. 포탈에 이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세월호 검색어가 1위를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세월호 검색어가 네이버나 다음 둘 다 1위를 합니다. 새벽부터 계속. 근데 세월호 뉴스가 없었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갑자기 검색어 1위 할 리가 뭐가 있어요. 방송 보고 검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세월호를 검색하기보다는 차라리 김 감독이나 인텐션이나 그 과거의 방송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검색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은 다 사라지고, 예를 들어 파파이스, 미친 김 감독, 인텐션, 또는 뭐 앵커, 이런 검색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월호로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짧게 나옵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곧 사라져.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관련해서 쓴 기사가 김보엽 기자의 기사예요. 물론 절대로 메인에 뜨지 않죠. 그런데 그 김보엽 기사의 기사가 세월호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유가족들이 28억의 보상금을 받아갔다는 기사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김보엽 기자가 막 구석에 처박힙니다. 안 보여.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김보엽 기자의 기사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순식간에. 김보엽 기자가 쓴 기사 중에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우리가 이 기사가 새벽에 올라왔으니까, 그 영상이. 그러자 잠시 후 새벽 한 서너 시쯤 댓글 부대가 등장해서 그 댓글 1000개를 달더라고, 다시. 이 음모론자들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 커뮤니티 대응팀이 들어가요. 거기는 유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조가 있어요, 조롱. 이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믿니? 니들 바보같이? 단순 조롱. 그 다음에 친노랑 연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역시 친노 친문들은 이런 거 믿지. 진짜예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아, 나는 지금 이런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음모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를 하면 김 감독에 대해서 김 감독 노출 크게 이 맞는 거 왜 노출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저를 공격해요. 저 새끼 저런 김호준 씨발 음모론자를 믿었니? 씨발은 빼고요. 그런데 정부나 항적이나 선원들 혹은 관제센터의 거짓말을 외면해요. 특징이에요. 오로지 김 감독이 주장한 것 중에 약한 고리, 우리가 물증으로 즉시 제시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공격해요. 물론 진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김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고 전문가 중에도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 가지고 맞춰낸 거란 말이죠. 그중에 약한 고리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이 큰 방향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거꾸로 그 대응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김강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막 앵커설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이런저런 공격이 있는데 양반이 소심한 양반이거든요. 이거 신경 쓰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평소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가 비전문가로서 혼자 상상력으로 만든 건지 알겠지만 자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전문가라고 나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하고 이미 오랜 시간 얘기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랜 경력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이미 사실은 충분히 나름대로 물론 앞으로도 검증하겠지만 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제보 메일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거 읽느라고 시간을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 여기에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렇게 읽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배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내요. 근데 배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레이더나 뭐 이런 그런 쪽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틀렸다, 막 해군 항적에 이런 점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보다가 진지하게 읽다가 이제 레이더 얘기 이런 거 할 때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 레이더 전문가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방면에서 거의 그 20-30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어떤 기술 데이터와 그분들이 자료도 주세요. 그걸 다 읽었는데 보면 그 항해를 하셨다는 분들은 일종의 파워 유저예요. 그냥 레이더를 써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참고할 건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대부분이 그런 메일이다 보니까 보고 나서 이제 결론은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김 감독 혼자 상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다 못한 얘기가 아직 있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충돌 흔적에 관한 3개인가 나왔던 충돌 흔적과 앵커와의 관련, 침수와 앵커의 관련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충돌 흔적 나왔을 때부터 익명의 제보자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이거 앵커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7시 초반대에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그죠? 왼쪽에 무슨 충격을 받고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그 찌그러진 난관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 찌그러진 난간이나 여기 도르래 같은 거 찌그러지고 그런 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김 감독이 최근에 다시 다세 가설을 제기하기 전부터 그런 메일이 꾸준히 왔었어요. 어떤 메일이 왔었냐면 그거 혹시 앵커가 튄 거 아니냐고. 네. 전 사실 그걸 받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앵커는 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워낙 다양하게 오니까요. 크레인에 뭐 이렇게 짐을 하다가 이쪽으로 휘둘러서 저쪽을 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앵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만 봤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가능성은 사실 없었어요. 그 난간이 안쪽으로 휘어질 건.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뭐가 왔을 확률이 한 80% 이상 되니까. 처음에 김 감독이 비행기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랬었다고. 왜냐면 공중에 있으니까 막 무인기 떨어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게 뭐야 이게 미사일 같은 거 갖다 떨어졌나? 왜냐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게 없잖아. 네, 위에서. 금속 전문가를 만나도 이거 위에서 와서 절단한 거다 하니까 배 내에서 위로 와서 자기가 자기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적 가정은 배 안에서 어떤 물체가 난간을 때린다는 건 거의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해저 지형도와 앵커가 연결되면서 그래서 제가 급히 앵커를 그 등고선의 높이 그리고 물에 담갔을 길이 그래서 앵커 길이를 재보고 앵커에서부터 저 난간 크레인 이쪽까지 길이를 딱 재봤어요. 그래서 약식으로 재보니까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김 감독이 모르는 건 이렇게 때려서 이 무거운 앵커가 튀어 올라와서 여기를 칠 정도의 충격량이 되느냐. 예, 그 공학하신 분도 딱 그 얘기인데 결국 키가 충격량이다. 그러니까 앵커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배의 속도 이때 부딪힐 때 보면 한 17노트, 16도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전제 조건이 안반하고 이제 부딪힐 때 이게 얼마나 앵커가 충격량을 받냐. 그래갖고 뒤로 물과 마찰하면서 뒤로 돌아서 제 위로 갈 수 있냐. 근데 길이는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뒤로 돌아서 칠 수 있거든요. 길이는 물리학적도 없어. 그냥 길이잖아요. 그래. 길이는 충분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살짝 3D로 이제 난간을 재현한 다음에 안으로 막 부서진 거 위에다 앵커를 이렇게 갖다가 살짝 대봤는데 약간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정밀 검증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건 근데 이런 가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계산도 안 해봤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 해봤고, 근데 이제 앵커 얘기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서 이 메일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 이거 초반에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 하고 다시 이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몇이 있었어요. 저기 빨간 네모 있는 데가 배에다 상처가 난 곳인가요? 맞습니다. 다 여기가, 자연 쪽인데요. 여기가 밖에서 눌렸고 여기가 이렇게 찢겼고 여기가 눌렸죠. 또 도르래가 이렇게 때렸나? 이 때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튀어나왔나? 근데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튕겨나가는 거니까 그 뒤로 못 받겠죠. 아마 만약에 실제로 저쪽을 때리고서 다시 내려왔다면 그때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본 것은 물보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풍덩하는 걸 듣고 앞에 왜냐면 바다 쪽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물보라가 쭉 지나가는 정도만 봤을 거예요. 이게 또 가설이에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결국은 충격량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리고 뒤로 도는 걸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고 나서 결정해야지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본 선원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저런 속도로 탓을 내리고 달리는 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많이 겪어서 누군가 인터뷰하면 금방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은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군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퍼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퍼즐들이 진도가 나오면 제작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제가 총수님과 생각해서 공개할 범위를 정하고 나와서 곧바로 데이터 중에 일부를 공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제작돼서 나오기 전에 이제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잘 가라고. 지난주에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줄거리 중에 마지막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직도 미스테리 퍼즐들은 남아있고 그게 조금씩 풀리면 그때그때 나올 것이다. 그럼요. 지금 세운 가설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물증이 없으니까. 바로 그걸 이제 본격 제작에 들어가면 이런 시뮬레이션 충돌 실험이나 이런 거 하는 쪽에다가 맡겨갖고 모형 제작이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해보는 거죠. 직접. 지난주가 펀딩 시작한 딱 1년째랍니다. 그래서 1년째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방송을 한 지는 1년 5개월째래요. 근데 1년 5개월 동안 사실 나와서는 매번 새로 발견한 숫자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못하는 게 있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고. 이게 시작되고서 사실은 감사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두서가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복귀해 보면 제일 먼저 감사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어준 총수님이 제일 감사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에서 전 개인적으로 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세월호 절대 안 묻힌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총수님은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말로 하지 말고 영상이나 만들어서 주든가. 그만해 이제. 네. 아니면 파파에서 좀 나와갖고 좀 지그재그했으면. 제가 사실은 그때 파파에서 초창기에 프로젝트 부가 본격적으로 가기 전까지 발견한 건 사실은 지그재그했다.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 돈도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못 버틴다 더 이상.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제작비를 모을 테니까 우리 세월호 끝까지 한번 파보자고. 일단 시작을 한 작업이니까 마치더라도 끝나지 않은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 몹시 중요하지만 사고는 어떻게든 놨다 치고 왜 그때 구조하지 못했는가, 구조하지 않은 건가, 이 부분은 또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런데 김 감독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미쳐서 여기에 1년간 올인하는 사람 사실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특히
전문가들은 나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정부는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와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천안함 때는 과학의 양심으로 말한다 해서 과학자들이 꽤 많이 도와줬거든요. 특히 그건 해외에 있는 분들이 주도했었는데. 그랬었죠. 해외에 있는 분, 국내에 계신 분도 있었고. 주도했었는데 이 해양 전문가들이 뻔하단 말이에요. 되게 특수해요. 그룹이 많지도 적고. 않고. 네. 근데 이 해양 관련은 정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네. 곤란한 거죠. 그분들의 이제 신병 같은 걸 생각해갖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파파이스에 출연하고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가장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나 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의 내용이 심도 있어지고 확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도왔어요. 방송을 보고 거꾸로 접근하신 분들이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조금 일한 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든가 진짜 베테랑들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은데 그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그 20-30년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와갖고 내가 나가서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기술 자료라든가 이 자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갖고 하드에다가 기술 자료, 물론 너무 복잡해요. 막 영자 써 있고. 근데 그걸 와서 조금씩 기초부터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월호를 풀려면 언뜻 생각할 땐 무슨 해양대 교수님이라든가 배와 관련된 분들이 이 사건을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정부가 내어놓은 자료들은 다 전자통신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들이에요. 이 AIS 문제라든가 레이더 이런 것들은 해양대 교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문 엔지니어들, 전자공학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다행히 이상하게 그게 제가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전자공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김보엽 기자가 걱정하는 건 이게 일단락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 부분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언딘과 관련된 구조에 관련 왜 구조를 못했나 이거 한 덩어리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까지, 사고 난 이후, 그리고 정부의 대응, 이 세 가지 레이어가 다 있죠. 여기는 다 있는데 이 앞부분만 일단 저 프로젝트 부에 특히 인텐션에 성금 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아, 다 간지럽지 모든데.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성금을 이렇게 보고 제가 사실은 이 게시판에 가서 글들을 다 읽었어요. 사실은 약간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성금을 어떻게 마련하게 자기의 인생에 어떤 시간을 투여해서 그 성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아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가는 거거든요. 마음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나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나 이제 얼마 못 살으니까 이런 뉘앙스 아직 제작도 시작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본격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은 이제 전문가들 섭외가 이제 굵직한 문제, 해외 전문가들이요.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만나 뵙고 다 했지만 결국은 절대 인터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반 분들이 딱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전문가들을 다큐에 출연시키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여기 어떤 방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외 전문가들을 섭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 공인된 해외 좀 저명한 연구소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이런 증거들을 갖고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입증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게 이제 동시 진행되면서 이제 생존자들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구성을 해나가면서 가야죠. 그리고 이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저 배를 타고서 병풍도 일대 그리고 맹골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 7시 때 세월호가 지났던 영역까지 해저를 갖다 다 소나 스캔을 해볼 생각입니다. 펀딩으로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 감독이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게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제작도 힘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공고. 네, 5월의 마지막 주는 한겨레 카페에서 홍대 앞 미디어 카페 후. 네, 후 홍대에 있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